인간은 목적 없이 태어난다. 하지만 일단 태어난 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사르트르의 실제 사례를 통해서 그 실존주의의 기본 전제, 기본 개념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자, 피터캣 북클럽 109번째 작품은 프랑스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작가인 장폴 사르트르의 말입니다. 이 책 말은 즉 언어로 이루어졌던 작가 사르트르의 10살 무렵까지의 어린 시절 자서전 형태를 띠고 있는데 사실 실제 내용은 훨씬 더 심오하죠. 자, 이렇게 생각해보죠. 1964년도에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사르트르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르트르는 이렇게 얘기했죠. 작가는 체제에 편입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신념을 갖고 있었고, 그런 신념 때문에 사르트르는 노벨상을 거절했고, 그리고 그 일화가 잘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일화에서 사르트르가 노벨상을 거절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책이 노벨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받았다라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이 책이 사르트르의 어린 시절 귀여운 자서전은 아니라는 거죠. 뭔가 더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사르트르가 이 책을 쓴 이유는 아마도 자신의 어린 시절 일화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실존주의의 기본 개념을 보다 쉽게 전달하고자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존주의의 기본 개념을 쉽게 전달하고자 쓰인 책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기초 실존주의 강의 정도의 느낌일 텐데 아닌 게 아니라 사르트르 자신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자신의 철학을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소설이라는 형식을 이용한다라고 직접 말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관점에서 책 소개를 풀어갈 텐데, 자, 기초적인 이야기니까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모두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사르트르의 실존주의 스승격인 하이데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문득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다. 그런데 그렇게 내던져지면서 과제 하나를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살아가야 한다, 실존해야 한다는 과제다. 자, 이 말은 실존주의의 대전제격인 말이기도 한데 이 책 말 또한 바로 이 전제에서 대부분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하이데거의 말부터 살펴보자면 인간은 문득 세상에 내던져진 존재라는 말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는 우연히 어떤 나라, 어떤 지역, 어떤 가정에 문득 던져지죠.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일이죠. 우리는 우리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우리 부모 또한 우리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우연의 결과죠. 자, 문득 내던져졌다라는 말이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살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받았다는 말은 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목적도 없이 어느 날 문득 어느 가정에 던져졌지만, 하지만 우리 삶의 목적과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바로 실존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어떤 의미와 목적을 찾는 과정에서 우리는 당연히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은 목적 없이 태어난다. 하지만 일단 태어난 후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목적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바로 실존주의의 대전제입니다. 자, 방금 한 이야기를 이 책에 적용하면 이렇게 풀어집니다.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은 1905년도에 프랑스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바로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엄마와 함께 외할아버지 집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외할아버지는 일종의 학자였고,
그리고 서재에는 책이 가득했습니다. 자, 이것은 사르트르의 의지와는 전혀 관계없이 그에게 주어진 일종의 조건이죠. 사르트르는 아버지를 죽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외할아버지와 함께 살고 싶어 하지도 않았지만 결국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 외할아버지의 세계에 문득 내던져진 것이죠.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 어린 사르트르는 필연적으로 책으로 둘러싸인 세상에서 자신의 미래를 모색하게 되었겠죠. 이것 또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존재 이유를 찾는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책은 사르트르가 어느 날 문득 내던져진 세상은 어떤 세상이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찾아가는지 하는 이야기를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없었고 책으로 가득한 서재를 가진 외할아버지의 집에서 자라게 되었는데, 그것은 사르트르의 의지와 상관없이 벌어진,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태어나면서 내던져진 그 환경이었고, 사르트르는 그 환경에서 적응할 수밖에 없었고, 또 그 환경을 바탕으로 자신의 미래를 모색할 수밖에 없었겠죠. 자, 그럼 먼저 사르트르가 내던져진 세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외할아버지일 텐데, 이 사르트르의 외할아버지는 역사적으로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그 유명한 알자스 로렌 지방 출신입니다. 지금은 프랑스 영토가 돼 있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서 태어난 덕분에 외할아버지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둘 다 잘했고요. 그래서 독일어를 배우기 원하는 프랑스 사람들에게 독일어를 가르치면서 독일어 독본이라는 책도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프랑스어를 배우기 원하는 독일인들에게 또 프랑스어를 가르치기도 했고요. 자, 이 외할아버지의 원래 꿈은 문학 교수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지만 교수가 되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지식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면을 살펴보면 이 외할아버지는 종교적인 신념은 별로 없는 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역시 상당히 권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것은 자신의 아내인 사르트르의 외할머니나 자신의 딸인 사르트르의 엄마를 무시하는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관찰할 수 있는데, 결국 이 사르트르가 내던져진 세계는 외할아버지가 일종의 독재를 하는 그런 세계였고, 결국 이런 환경에서 사르트르가 예쁨을 받기 위해서는 외할아버지의 칭찬이 가장 필요했겠죠. 네, 이런 전제를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한 가정의 독재자인 이런 외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어린 사르트르는 마치 강아지처럼 귀여운 존재였겠죠. 왜냐하면 이 외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곧 닥쳐올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마음의 준비 혹은 두려움, 이런 게 있었는데, 어린 손자를 통해서 그런 죽음에 대한 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었기 때문에 외할아버지에게 어린 사르트르는 일종의 귀여운 강아지 같은 존재였다. 자, 이것이 사르트르에게 주어진 세계였습니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지적인 독재자 할아버지의 세계였다는 거죠. 이런 세계에 사르트르는 던져졌다. 자, 그럼 이제부터 그 환경에 적응해 나가야 되겠죠. 자, 어린 사르트르가 그곳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연히 할아버지의 인정을 받아야 했겠죠. 자, 한번 상상해 보시죠. 책으로 가득한 서가가 있습니다. 그 서가에 꽂힌 책들은 대부분 프랑스와 독일의 고전 문학 작품이었고요. 그리고 어린 사르트르에게 이곳은 당연히 가장 완벽한 놀이터였겠죠. 그리고 어린 사르트르는 서가에서 망설임 없이 어떤 책을 뽑아와서는 책상 앞에 앉아서 책 속에 담겨 있는 글자들을 음미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보고 그 모습에 대해서 동경을 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상상할 수 있지만 어린 사르트르 또한 글자도 읽을 줄 모르면서 할아버지의 그런 동작과 그런 표정을 따라 했겠죠. 그런데 어린 사르트르가 그런 행동을 할 때마다 어른들이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특히 외할아버지가 좋아했겠죠. 그러면 사르트르는 그 칭찬이 좋아서 그러면 그럴수록 더 신나게
그 행위를 반복했겠죠. 글자도 모르면서 할아버지의 독서 행위를 흉내내는 행위를 계속해서 반복했겠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사르트르는 문득 혼자서 글자를 깨우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었습니다. 엄마가 잘 때마다 유난히 자주 읽어주던 어떤 동화책이 있었는데, 물론 사르트르가 그 동화를 좋아했기 때문에 엄마가 더 자주 읽어줬겠죠. 그래서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사르트르가 그 얇은 동화책의 내용을 전부 외워버린 거예요. 그 상태에서 외할아버지 흉내를 내면서 어느 날 그 동화책을 본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글자를 다 암기하고 있고 책에 있는 글자는 모르는 상태에서 자기가 암기하고 있는 내용과 책에 쓰여 있는 글자를 비교하는 과정에서 혼자서 문득 글자를 깨우쳐 버린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혼자서 글을 깨우친 사르트르는 이때부터 할아버지 서재의 책들을 마음껏 읽기 시작합니다. 빅톨 위고도 있었다고 하고 온갖 이제 고전 문학 작품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과연 그러면 사르트르가 그런 어려운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이해하면서 봤겠느냐?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서 사르트르가 글자를 깨우친 다음에 외할아버지의 책들을 마음껏 읽는 이 과정은 사실은 내용을 이해하는 건 전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종의 그 정신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거울 단계인 거죠. 그러니까 어른들의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내용을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르트르에게는 할아버지가 읽는 글자를 나도 읽을 수 있어 하는 그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행위를 하면서 사르트르는 집안의 권위자이자 독재자인 할아버지가 된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겠죠. 물론 이 6, 7살 먹은 손주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대만족을 했겠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 사르트르의 그 모습을, 자신을 흉내내는 그 모습을 너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봤다면, 하지만 할머니나 엄마 입장에서는 어린 아들이 지나치게 할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에 대해서 좀 불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르트르의 엄마가 자연스럽게 사르트르에게 어린아이들을 위한 모험소설 같은 것들을 접하게 했다고 합니다. 쥐일 베른 같은 그런 해저 이말리 같은 이런 소설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읽어보니까 어린 사르트르가 너무 재미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책을 읽을 때는 글자는 읽을 수 있지만 도대체 너무 어려운 단어들도 많고 너무 어려운 문장들도 많아서 쉽지 않았을 텐데, 이런 이제 모험 소설 같은 걸 보니까 너무 이제 쉽게 이해가 되고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 모험 소설에 푹 빠져버린 거죠. 자, 이렇게 어린 사르트르가 모험 소설에 빠진 것에 대해서 할아버지는 당연히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르트르는 할아버지가 있을 때는 그 앞에서 고전 문학을 읽고, 또 할아버지가 안 계시고 혼자 있을 때는 모험 소설에 탐닉하는 일종의 이중 생활을 시작했다고 하는데, 이 이중 생활은 이 책 말이 발표된 게 사르트르가 59살 때거든요. 그때까지도 계속됐다. 그러니까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 사르트르와 또 그런 SF, 추리소설 같은 걸 좋아하는 사르트르가 계속해서 양립했다. 그것이 이때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결국은 할아버지 몰래 모험소설을 읽는 과정에서 사르트르는 모험소설 주인공과 자신과를 동기화시켰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영웅에 대한 동경심이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연극을 해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도 어린 시절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마냥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고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존재라고 생각하지만 어느 날 문득 어른들이 나를 약간 귀찮아한다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들이 오는데, 그런 순간을 이제 사르트르도 맞은 거죠. 결국 지금까지 해왔던 이 모든 것들이 사르트르 자신이 어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했던 연극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았다는 거고, 그리고 심지어는 어른들 또한 자신을 향해서 지금까지 연극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까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르트르가 할아버지 앞에서 막 글자를 읽고 책을 읽고 막 책에 그 빠져드는, 어찌 보면 그 신용을 한 것은 결국 할아버지를 따라하자는 것도 있었고, 그와 더불어서 할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연극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엄마 같은 사람들도 세상에서 24시간 자신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자신을 대할 때는 일종의 연극적인 태도로 대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르트르는 또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결국 자신은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르트르는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일종의 여분의 존재였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르트르는 어느 날 문득 책을 좋아하는 외할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런 환경에 내던져졌고, 거기에서 온갖 사랑을 독차지한다고 생각을 했지만 결국 어느 순간 내가 이곳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나는 일종의 여분의 존재에 불과했고, 할아버지에게 나는 일종의 자신의 죽음을 잇기 위한 애완동물 같은 느낌이었구나, 뭐 이런 것들을 한순간에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어린 사르트르가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인간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찾는 여정을 죽을 때까지 계속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사르트르는 그런 가족들을 통한 어떤 증명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야 하는 그런 과제를 받게 된 거죠. 살아가야 한다, 실존해야 한다라는 과제를 이제부터 사르트르는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여분의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하는 건데,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하이데거의 말 기억하시죠? 살아가야 한다는 과제를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르트르가 첫 번째로 취한 행동은 자신이 좋아하는 영웅 소설의 주인공, 바로 그 영웅들과 자신을 동기화시키는 거였습니다. 자신을 영웅화시키는 거죠. 자, 모험 소설의 주인공은 세상을 구할 뿐 아니라 그리고 세상에는 꼭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기 때문에 사르트르에게는 정말 훌륭한 모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 영웅이 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자신의 존재의 이유는 확고해진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 책 1부 읽기의 과정이었고, 이제부터는 이제 2부 쓰기에 들어있는 과정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사르트르의 글쓰기는 7살 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앉아서 막 소설을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들은 사르트르가 창작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읽어서 알고 있던 글들을 막 엉터리로 바꿔가지고 이제 옮겨 적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하지만 이런 과정조차도 사르트르에게는 굉장히 특별했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모험 소설에 등장하는 그런 주인공들을 따라하는 행위만으로도 만족했다면, 하지만 이제부터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야 되니까 이제부터는 자신의 힘으로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를 소설 속의 주인공을 따라하는 것만으로는 이제는 불만족스러웠던 거죠. 그러니까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세상에 개입을 해야 되는데, 자신이 스스로 엉터리 그릴 망정 스스로 소설을 창작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제부터는 자기 손으로 직접 자기만의 세계를 창조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 엉터리 소설들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적은 소설을 통해서 주인공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주인공을 창조하는 일종의 신적인 존재로 격상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사르트르는 단지 어른들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유로운 존재가 된 듯한 기분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 사르트르가 자신의 손자가 막 엉터리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이 고전 문학을 좋아했던 할아버지는 탐탁치 않게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계속 지켜보다가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제안 하나를 어린 손자에게 하게 됩니다. 이 할아버지가. 자, 그것은 어떤 거냐면, 작가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학 교수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글을 써라. 자, 이거 우리가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뻔한 제안을 했는데 할아버지가, 근데 어린 사르트르는 그 할아버지의 제안에 아주 쉽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사르트르가 그 제안에 쉽게 동의한 이유는 그 말을 할 때 할아버지의 표정이 아주 진지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르트르에게는 아버지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모두가 사르트르를 귀여워하기만 했지 단 한순간도 사르트르를 진지하게 대해준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할아버지가 아주 진지한 표정으로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하자.
작가만 해서는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먼저 공부를 열심히 해서 문학 교수가 되고 그다음에 남는 시간에 글을 쓰는 게 어떻니? 하는 이 할아버지의 진지한 제안에 사르트르는 바로 수긍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은 사르트르에 관해서 유명한 게 프랑스의 교수 자격 시험에서 수석했다라는 게 굉장히 유명한데, 그것의 계기는 바로 이 어린 시절 할아버지의 제안 때문이었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런데 할아버지의 이 말에 동의하면서도 사르트르의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이야기들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사가 계속 떠오르고 그것을 적는 행위를 멈출 수는 없었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하고 있을 때 이때 할아버지가 또 다시 제안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할아버지가 한 제안은 이런 것이었는데, 작가는 영웅이 아니라 진리를 지키는 일종의 사제이자 순교자다. 결국 이런 개념을 할아버지가 집어넣어 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관념은 현재가 아니라 죽고 난 이후의 명예를 위해서 쓰겠다라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신의 현실은 배고프고 고통스럽겠지만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도 그 자신의 고통을 통해서 사르트르라는 이름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이런 관념을 다시 할아버지가 주입시켜 준 거죠. 생각해 보시죠. 어린 시절에 사르트르가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할아버지의 환경 때문이었고, 그리고 사르트르가 소설을 쓰겠다라는 생각도 그 할아버지의 영향이었고, 그 다음에 문학 교수가 되겠다라는 생각도 할아버지의 영향이었고, 그리고 현실의 어떤 영광보다는 죽고 난 이후에 영원한 영광을 추구하겠다라는 이런 순교자적인 관점도 전부 할아버지의 영향으로 만들어진 거죠. 이 과정에서 사르트르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자유의지로 선택한 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겠죠. 바로 작가 사르트르는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가 어떤 주체적인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다. 결국은 주변의 환경의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얘기를 이제 사르트르가 하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진 어떤 순교자적인 관념이 그 후로도 10살 이후로도 사르트르의 생각을 30년 이상 지배했다고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 영원히 이름을 남기겠어. 우리 주변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 이름을 영원히 살게 하겠어. 뭐 이런 생각을 사르트르가 40대까지 했다고 해요. 결국은 사르트르는 평생 동안 글을 쓴다는 행위를 통해서 세상에서의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려고 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시 하이데거로 돌아가 보면 살아가야 한다라는 과제를 부여받는다. 결국 그 살아가야 한다는 과제는 사르트르에게 있어서는 글 쓰는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글을 쓰는 한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나의 어떤 존재 이유를 증명하겠다. 그리고 내가 글을 쓰는 행위를 통해서 이 세상은 영원히 나의 이름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이 내가 글을 쓰는 이 행위 자체가 전부 우연히 내가 던져졌던 어떤 환경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이 기본적인 개념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린 시절에 문득 자신과 어른들 모두 일종의 연극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이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때 사르트르는 그 상실감을 극복하고 독립된 존재가 되기 위해서 글쓰기라는 수단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것 또한 자신에게 우연히 주어진 환경의 산물에 지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모든 인간은 그렇게 우연히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서 홀로서기를 해야 한다. 결국 이것과 같은 의미죠. 우리가 무인도에 난파된 사람이 당연히 그곳에 있는 어떤 지형지물이나 사물들을 이용해서 살아남아야 하듯이 모든 인간은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할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그 뒤로도 그 환경에서 벗어난 이후에도 그 환경의 영향은 계속된다.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외할아버지는 자신이 이루지 못한 대학 교수라는 꿈을 은근한 방식으로 손자에게 떠넘겼지만 이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것조차도 자연스러울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조차도 환경의 영향인 거예요. 대학 교수직의 미련을 가진 할아버지를 가졌다는 환경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이 대학 교수가 되지 못한 꿈을 손자에게 전가하는 그런 할아버지를
있는 환경이라는 것도 사르트르에게 주어진 환경이었다는 거죠. 결국 그런 영향들을 통해서 사르트르는 영원히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이 영원토록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해 줄 것이라고 믿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 자서전 형태로 이 책을 쓴 거죠. 자, 물론 40대 이후로 사르트르는 각고의 노력을 통해서 그런 일종의 선민 사상에서 벗어났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벗어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자세하게 적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특별한 존재란 남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남들과 똑같다는 자각을 바탕으로 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고, 그것을 몸에 익히기 위해서 또 10년 이상 노력했다. 이런 얘기가 슬쩍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렇다고 해서 어린 시절에 형성된 그 순교자적인 정신이 아예 사라지진 않았다. 이런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의견을 좀 찾아보면 이 책 이후의 이야기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자, 내가 나의 지금까지의 어떤 나의 가치관이 모두 외할아버지의 영향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거기에서 빠져나온 다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었나. 그 다음 이야기를 이제 자연스럽게 찾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추측하는 글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제 와서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사르트르는 이 책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그 이후의 깨달음의 과정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어떻게 세상에 던져지고 또 그 세상에 어떻게 적응해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또 주어진 환경을 이용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불완전하지만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지 하는 과정까지만 보여주려고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수고하셨습니다.